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조국석의 국회 출석과 함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당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뭐 좀 비유를 좀 하자면 양파 껍질을 좀 벗기듯이 하나씩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과 한국당이 의혹을 좀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제기된 의혹이 이 민간인 신분인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사찰했다. 네.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박용호 센터장이 사실 높은 직급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어떤 그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사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 매우 부적절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전에 예. 이게 우리가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사찰과 첩보와 수사 이 개념들이 좀 정확하게 됐으면 예. 좋겠다는 것인데 예. 이 경우에는 조금 본인이 스스로가 조금 위협을 느꼈을 정도다. 그러면 사실은 일상적으로 보면 관련된 첩보를 가지고 예. 대검에 넘긴다든지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예. 본인이 인정 가능할 정도로 위협을 느꼈다 그러면 그건 예. 사실은 사찰일 수 있는 거거든. 과거에 우리가 예. 독재 정권 시절에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도청을 하거나 미행을 하거나 위협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예.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예. 실제로 이런 부분은 만약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예. 이 정부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이라면. 네.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 있을 당시에 수집한 범죄 정보를 왜냐하면 검찰에서도 범죄 그 정보를 다루는 그런 부서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입수한 정보를 청와대에 들고 들어와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보고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시한 내용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청와대 주장은 그런데 또 김태우 수사관 본인 주장은 그게 예.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어차피 확인은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 어찌 됐든 청와대에 가서 김태우 수사관이 그걸 보고서 형식으로 썼고 지금 이인걸 특감반장은 사표를 낸 상황이지만 수리된 상황이지만 이분은 자기가 그거를 보고서를 더 윗선으로 보내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예. 지금 대검에 그게 이첩이 됐고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제대로 확인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청와대 말을 현재로서는 다 믿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고 했지만 예. 우리가 아니다라면 아닌 것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 또 김태우 수사관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써서 첩보 상황에서 이거를 보고서로 올릴까요 하면은 쓰라고 한 걸 썼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건 김태우 수사관 주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검찰 수사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와 별개로 뭐 국회 차원에서 좀 따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검찰청에 이첩을 했다는 부분과 이인걸 특검반장의 서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 민정수석실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범죄 정보가 인지가 됐다면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 그럴 수 예. 있겠죠. 그런데 관련 이제 그 저는 원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는 새 정부에 들어서 수사관으로서 일해 왔는데 이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서 과거와 다른 어떤 수사 범위, 수사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는가? 예. 과거의 관행대로 그대로 했을 가능성도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에 대한 들어오는 대로 조사를 해서 이것을 보고해서 더 캐라 그러면 하고 이런 관행들이 이어졌을 가능성도 나는 배제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정부에 임명했던 사람들을 솔직히 솎아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도 솔직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건의 경우에는 위에 보고 없이 바로 이첩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럼 불법성이 없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첩보 중에 김태우 수사관이 한 첩보 중에는 사실은 시점으로서도 좀 부적절한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예컨대 우영건 대사의 경우에는 2006년, 2013년, 2009년 그런 부분은 과연 이 우영건 대사가 청와대에
그 말하자면 반부패 비서관실이 대사 직무 이후에 예. 말하자면 대사직을 하는 데 있어서 위법성이 있다든지 혹은 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수석실에서 넘어온 것을 대사로서의 말하자면 품이라든지 적절성이라든지 청렴성을 그 조사했을 경우에 이것이 나타나는데도 그것을 무시했다든지 이러면 사실은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논란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좀 더 객관적인 기관에서 밝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야당에서는 뭐 운영위 소집해야 하고 조국 민정수석 출석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조국 수석은 SNS에 맞으면서 뭐 당당히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정말 당당하고 자신 있다면 국회 운영이 나와서 못할 이야기가 없겠죠. 예. 그런데 SNS를 통해서 이분은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두들겨 맞으면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왜 두들겨 맞는지부터 성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하고 또 대학교 동기지만 그렇게 당당하다면 나와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청와대의 이 문제입니다. 정말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는지 과거에 관행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김태우 수사관이 관행대로 좀 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지난해 7월에 이미 경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태우 수사관은 뭐라 하냐면 정말 경고를 심하게 먹었다면 내가 어떻게 1년 동안 비슷한 일을 했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청와대가 방치를 했단 말이죠. 1년 이상이죠. 그다음에 박영호 센터장 이야기 나왔지만 그거 한 건이라면 청와대 주장을 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언론인의 문제, 지금 현직 교수의 문제, 언론사 사주의 문제, 대형 시멘트사의 문제, 뭐 공항철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이게 민간인과 관련된 동향인데 왜 이런 보고서가 자꾸 올라가지 하면은 진직 인사 조치를 하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방치해놓고 문제가 드러나니까 우리는 지적을 했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나와서 자기는 어느 선에 어떤 걸 보고를 받았는지 정말 김태우 수사관의 활동을 어느 선까지 알았는지 당당하다면 해명해야 되겠죠. 자, 조국 수석 출석 여부는 뭐 일단 청와대의 뜻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러려면 일단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5당 입장을 살펴보면 민주당 빼놓고는 야사당은 모두 운영위는 열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그동안의 박근혜 정부 또 이명박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한 적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출석이 있었거든요. 이호철 수석이 민정수석이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과거 정부의 소위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경우에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온 적이 있었냐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에 지난번에 비서실장의 출석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민정수석 불출석 문제와 관련하여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여당이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의 경우에는 물론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뜻으로 이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출석해서 밝히는 것도 정면 돌파의 방법이고요. 혹은 실제 야당의 그 요청을 무시하겠다는 것도 정면 돌파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조금 더 열린 자세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는 과거에 현 집권 세력이 야당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를 돌이켜 봐야 되겠죠. 만약에 자기들이 야당 처지에 있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민정수석 나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들이 비난했던 과거 여당 세력, 현 야당 세력이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에 나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안 내보낸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로남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오만하게 비친다는 거죠. 게다가 과거의 민정수석은 그래도 입이 없었어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두들겨 맞으면서 가겠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오만하게 비치는 거죠. 그러면서 자초지종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 이 민간인 동향과 관련해서 우리 여기 계신 김영주 전 의원님도 지금 블록체인 진흥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블록체인 협회장을 맡고 있던 진대재 전 과기정통부 장관님 이분과 함께 청와대가 암호화폐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설명은 뭐냐? 이거는 어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해서 정책적인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확인했다는데 예.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게 과연 정책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정책적인 문제를 물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몰래 확인했던 거죠.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금 청와대도 아주 뭐 개혁적이고 당당하게 뭐 한다고 하더니 뒤로는 그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역시 나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아마 조국 수석이 두려운 건 뭐냐? 국회 나와서 이야기하다가 책 잡힐까 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안 나온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한 걸 보니까 뭐 일부 조사 결과긴 하지만 데드 크로스라고 하잖아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상황이 됐는데 이런 점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기본적으로 좀 부분적으로 있죠. 크게는 아마 경제 지표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올 초에 시작됐던 남북 관계 또 여러 가지 어떤 평화 프로세스가 생각만큼 진전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또 있었을 거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방금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만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소극적 태도가 왜냐하면 이 부분이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하니까 국회의원 전반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이 시점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20대의 지지율이 추락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단순히 그것을 말한 대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긴 했으나 정책적 보완에 대한 나름대로 다른 대안들을 안 겪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통령께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말씀을 많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부족했다. 올해를 돌이켜보면.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민정수석실의 일의 결과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암호화폐 투자와 블록체인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대통령이 또 하나는 어떤 곳에 가서 뭐 조선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우리나라 조선업의 올해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정부가 경제의 체감을 잘 못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나쁜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일 쓰고 국가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정부가 나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대통령이 그걸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 못하고 있다. 또 일정 정도의 혁신성장과 4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기관도 제대로 활동을 못했고 그 활동을 못했게 된 일부분이 바로 민정수석실의 이러한 어떤 브레이크였다.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여권에서도 굉장히 아픈 소리를 많이 해주시는데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경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독 우리만 나쁩니다. 지금 일본과 미국은 지금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김 의원님 경제 지표가 안 좋다고 하셨지만 지표뿐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말 민생 이게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정권의 지금 이미지가 말이죠.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무능과 오만 이 이미지가 저는 그동안에 국정 운영을 해오면서 쌓여왔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정부가 하는 거 보면 어떤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계속 성과를 내라고 체근하지만 성과가 안 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예컨대 뭐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고 너무 속도가 과하다라는 게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걸 느끼고 있고 거기서 일자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난 5월에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 효과는 90%라고 그랬는데 한 달 전에 최저임금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책을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요 사찰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태도가 또 오만하게 비추고 그러니까 무능과 오만의 문제가 있고 또 국민 통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졌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뭐 유튜브 방송을 하겠다고 이렇게 행사장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혹시 두 분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예. 그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홍준표 전 대표께서 예. 돌아오셔서 예. 홍카콜라라고 하는 것들을 예. 열었고 10만 이상의 뷰를 뭐 상당히 어떤 그 말하자면 어제 보니까 참가자들을 뭐 11만이 넘었더라고요. 11만이 예, 넘는 구독자가. 그런 예. 어떤 호응을 보이고 있고 예. 실제로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좀 우파 진영 또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이걸 말하자면 자극하고 있다, 예. 위기감을 느낀다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 예. 또 그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다 보니까 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굉장히 예. 많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면 본인도 일정하게 큰 틀에서 정치 세력의 한 일부로서 너무 지나치게 유튜브라든지 SNS 공간이 우파가 다수 점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일정 정도의 새로운 어떤 정치 운동,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 이런 시그널로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 민주당 유튜브 채널 이름이 씀, 그다음에 한국당이 울음소리. 그런데 유독 그 보수 진영 유튜브 채널이 인기가 많더군요. 그 이유가 있나요? 아마 이게 일종의 어떤 흐름이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고 장년층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보수층에서 많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소위 지상파나 이런 데 대한 어떤 실망감이 쌓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보수층이 보기에는 본인이 원하는 어떤 뉴스, 어떤 오피니언 이런 것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 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당이 뒤늦게 뭐 시작을 했지만 여당의 지금 그거는 이렇게 소위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게 큰 흐름이 형성이 됐다. 과거에 SNS는 지금 여당이 장악을 했지만 지금 유튜브는 지금 보수층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상당한 영향력은 있지만 과연 대세를 그걸 엎을 수 있을까 이런 대중적인 지지도는 상당하잖아요. 듭니다. 상당하죠. 상당하고 뭐 개인의 영향력은 상당하지만 게다가 뭐 영화에 라이언 일병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문재인 일병 구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일종의 이 골수 여당 지지층의 결집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또 보수층에 대한 일종의 자극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유튜브 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도 더 결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아무튼 뭐 방송 또 한다고 하니까 정계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세요, 여권에서? 사실은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말하자면 참여당과 정의당 활동을 하시다가 일체 말하자면 개인 작가로서 또 방송인으로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정계를 일정 기간 동안은 떠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큰 정치의 영역 속에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이 자기가 얘기하는 정치가 지역구 정치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의 총선을 가까이 오면 정계 개편이라든지 큰 틀에서 새로운 어떤 말하자면 현재의 안희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권 인사들의 어떤 대선 주자의 부족, 결핍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제든 아니면 주된 역할이든 간에 그런 요구가 왔을 때 본인이 거부할 수 있을지 그것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본인의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 복귀 몸풀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특단의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본인은 이미 어떤 파장이 일어날 걸 예상을 하고 미리 이야기한 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할 때 내 이름은 빼달라 이런 말씀도 뭐 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 지형이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앞으로 소위 말해서 지금 흐름으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당은 굉장히 큰 고민이 생깁니다. 내후년에 총선도 있고요. 그렇다면 여권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 한 명을 더 키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귀할 정치에 전면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난 뭐 대통령 꿈 뭐 꾸지도 않았다. 관심 없다 이러셨어요. 그러다가 일종의 차출된
그런 형태로 결국은 전면에 등장하셨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두 분 다 같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자, 이 홍준표 전 대표 유튜브 이렇게 인기 끌고 있는 건 인기라고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구독자 수가 많으니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뭐 선수로 치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FA라고 봅니다. 자유계약 선수이기 때문에 예. 여당에 대한 강 공격도 할 수 있고 예. 가끔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위치가 고연령대일수록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아하. 듣잖아요. 본인이 예. 코카콜라 시원하게 예. 뭐 사이다를 대신한 예. 용어입니다만은 그런 만큼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쏟아부는 데서 오는 쾌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시청하는 분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 반대되는 세력에서 그런 집중도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저희가 이 홍준표 전 대표 이제 현실 정치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선언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을 이제 그 모셔서 의견을 들었었는데 한국당 내부에서도 쓴소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국당 내부에서는 아마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내년 2월 전당대회에 나오신다면 저는 당선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홍준표 대표의 언행을 통해서 한국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물론 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전면으로 등장해서 당을 이끌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저는 유튜브 채널을 하지만 그 지지자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마 어느 선에 이르면 홍준표 전 대표 그거는 정체될 거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말씀이 바른 말씀도 꽤 해요. 그러나 좀 표현에 문제가 있어요. 자극적이고 품격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당 내에서도 거부감이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의원 갑질 논란입니다. 두 분 모두 의원을 지내셨으니까요. 먼저 민주당 김종호 의원인데 지금 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경호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두 분 다 해명을 하면 할수록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김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그 만약에 공항에서 보안 검사를 하는데 신분증을 이렇게 대충 보여주고 그냥 지나라고 했으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꼼꼼히 검사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하는 오히려 건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그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나중에 예. 그 직원 참 제대로 원칙대로 잘 하더라. 예, 예. 상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일 수 있는데 뭐 의원님도 아마 그러실 거라 봅니다. 제가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 직원이 발라 그러면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빼서 주면 그거로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내가 뭐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걸맞지 않은 것이죠. 그때 그 순간부터 예를 들면 잘못 알고 이걸 열어주는 것까지는 갑질이 아니에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하는데 이건 법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든지 넌 누구야 이렇게 하는 순간 그건 갑질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국내에서 많이 타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 시절에 다 주민등록증 꺼내서 보여주고 탔어요. 예, 예. 근데 이런 경험은 지금 처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설명이 김정은 설명이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게다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주고 그 공항공사 직원의 경위서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해당 업체에서 CCTV도 확인하고 만들었다는 경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CCTV가 확인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 공항 직원 말이 맞아 보여요. 예. 자, 민경우 의원은 비염 때문에 침을 뱉었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비염 때문에 저도 평소에 비염으로 고생을 하는데 침을 잘 뱉지는 않거든요. 그건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아까 좀 뭐 전에 개인적으로 잘 아는- 김정호 의원은 이제 거짓말 느낌까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경우 의원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민경우 의원도 그 설명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비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모면하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정정당당하게 그 순간 제가 정말 크게 실수를 했고 실례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끝날 수 있는 일을 문제를 민경우 의원이 도리어 키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아마도 이런 논란들이 국민들이 공분하는 이유는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특혜 논란 이런 것들 때문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특권 의식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분 다 사실은 초선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민 의원 같은 경우도 만약 그렇게 심했다면 사실은 오히려 지역구 활동 안 하는 게 더 낫고
또 제 같으면 옆에 보좌관이나 비서를 데리고 있다가 콧물이 많이 날 경우에 말하자면 손수건을 갖고 코를 풀고 이렇게 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침을 뱉어서 오해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처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